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 바이블 22장 딥러닝 기반의 한국어 단어 의미 분석이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DTI 랩의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의미역 분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심층학습 기반의 단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엘모를 이용해서 단어 중의성을 해소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 자료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참고 자료를 참고해서 스터디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이 의미역에 대해서 분석하기 이전에 의미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역이란 명사구가 서술어와 관련해서 지니는 의미 기능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 속에서 논항이라고 불리는, 즉 의미역이 부여된 각각의 명사구를 뜻하는 논항이 나타내는 참여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유형, 혹은 이 논항이 서술어에 대해 갖는 의미상의 자격이나 역할, 지위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예시로 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 도시의 명칭은 그 전설에서 유래하였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논항은 학교에서 그리고 전설에서가 이 문장들의 논항이 될 것이고, 이 학교에서와 전설에서라는 논항에서는 동일한 격조사 뭐뭐에서라는 것을 쓰고 있지만, 서술어 개최하였다, 유래하였다 라는 서술어와 관련을 해서 각각 상이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학교에서 장소를 뜻하는 것, 그리고 전설에서는 출발점을 뜻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전설에서와 학교에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을 의미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역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보 추출과 질의응답 같은 다양한 NLP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입력 자질 정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LSTM RNN 모델을 이용하고 자질 정보를 배제한 엔드-투-엔드 방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이 의미역의 종류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기술한 논문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의미역의 종류를 쭉 리스트업 해보면 앞에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행위주역과 결과상태역, 그리고 영향주역, 내용역, 출발점역 등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 태풍이 그 마을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다 라는 문장에서 이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다 라는 동사가 어떠한 행위를 표현할 경우에 그 행위를 지배하는 논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역을 우리는 행위주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도착점역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서울로 보내었다 라는 문장에서 이 보내었다 라는 동사가 표현하는 사건이 물리적인 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끝점, 어떠한 추상적인 행위나 태도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그 지향점을 표현하고 있는 논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역을 우리는 독차점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에 대한 예시는 참고하셔서 한 번씩 더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의미역 결정에 대한 자질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미역 결정 시스템이 구문 분석 정보를 사용하기도 하고 형태소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이 자질 정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어떨 때에 구문 분석 정보를 쓰고 형태소 분석 정보를 쓰느냐라고 한다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높은 수준의 의미역 분석을 위해서는 구문 분석 정보가 좋은 자질로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의 전파 문제로
구문 분석 정보가 아니라 이 형태소 분석 정보만을 자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표 1은 우리가 뒤에 부분에 살펴볼 다양한 한국어 의미역 분석을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는데 그 모델에서 사용되는 인풋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의 전파 문제로 형태소 분석 정보만을 우리가 인풋 자질 정보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LP 분야에서 신층학습 기술인 LSTM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었던 모델이기도 한데요. 이 LSTM 모델은 기존의 RNN, 순환신경망 모델을 개선한 모델입니다. 기존의 이 RNN 모델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 구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RNN 모델은 과거의 정보를 현재에 반영해서 학습하도록 설계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통해서 시퀀셜한 시간 순서로 나열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전 상태로부터 전달된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 값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매번 갱신되는 과정을 가지고 학습이 됩니다. 앞에 보시는 것에서 예를 들자면 현재 타임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ht에 대한 값은 input xt와 이전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값에 대한 ht-1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서 갱신이 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RNN 모델은 다른 신경망처럼 경사하강법과 오차 역전파를 이용을 해서 학습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선혜 언니가 진행한 스터디에서도 배웠듯이 역전파를 확장한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PPTT)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학습 데이터가 길어질수록 먼 과거의 정보를 현재에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인해서 이 역전파에서 과거에 대한 올라가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 그라디언트 값이 소실되는 베니싱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LSTM 모델이 고안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LSTM 모델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문장에 나열된 단어들을 입력으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높은 성능의 의미역 분석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징은 구문 분석 정보입니다. 그래서 수로와 논항 사이의 의존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역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LSTM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LSTM에서의 핵심은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그려진 이 셀 스테이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 그림에서 이 수평으로 그어진 윗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셀 스테이트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방식이라서 작은 리니어 인터랙션만을 적용시키면서 전체 체인을 계속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흐르게만 하는 것은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구조 특징을 가지고 있고 LSTM은 이 셀 스테이트에 무언가 더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게이트라고 불리는 구조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이 게이트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방법으로 이 시그모이드 레이어와 포인트 와이즈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는 이 시그모이드 레이어는 0과 1 사이의 숫자를 내보내는데 이 값은 각각의 컴포넌트가 얼마나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가에 대한 척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턴된 값이 0이면 아무것도 넘기지 말라는 의미가 되고, 이 리턴된 값이 1이면 모든 것을 넘겨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LSTM은 3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고, 이 게이트들은 셀 스테이트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다 라는 정도만 이 페이지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각각의 스텝에서 어떠한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일어나서 각각의 이 식들이 구축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TM의 구조는 크게 4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시그모이드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그모이드 레이어에서는 셀 스테이트로부터 어떤 정보를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한 게이트를 우리는 forget 게이트 레이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ht-1과 xt에 대한 입력을 받아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 이 0과 1 사이의 값을 ct-1에 대한 셀 스테이트로 보내줍니다. 앞에 말했듯이 1이면 모든 정보를 보존하고 0이면 죄다 갖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셀 스테이트에 어떤 것을 저장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 1단계에서 본 시그모이드 레이어가 어떤 값을 업데이트하면 좋을지 결정했으니까, 이번에는 2단계에서 이 탄젠트 레이어가 새로운 후보 값들인 C-t라는 벡터를 만들고 이 셀 스테이트에 더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에서 나온 정보들을 합쳐서 이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할 어떤 재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과거의 스테이트인 ct-1을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셀 스테이트인 ct를 만드는 과정을 3번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1번과 2번에서는 어떤 값을 얼마나 업데이트해야 될지를 결정했으니까 이 3번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이전 스테이트의 ft에 대한 값을 곱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잊어버리기로 했던 것들을 진짜로 잊어버리는 실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it와 c-t 값을 이 기존의 값에 더합니다. 이 더하는 값은 우리가 두 번째에서 업데이트하기로 한 값을 얼마나 업데이트를 할지 정한 만큼에 대한 스케일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4번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아웃풋으로 내보낼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 아웃풋은 셀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필터링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시그모이드 레이어에 인풋 데이터를 태워서 셀 스테이트의 어떤 부분을 아웃풋으로 보낼지를 결정을 하는 게 이 OT에 대한 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셀 스테이트를 탄젠트 레이어에 태워서 -1과 1 사이의 값을 받은 다음에 방금 계산한 이 OT에 대한 값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 OT는 최종적으로 시그모이드 게이트의 아웃풋이었고, 이 식을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웃풋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부분만인 이 HT 값을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의미역 분석에 있어서 인풋되는 X는 이 입력 단어들이고, 히든 레이어에서는 각각의 노드열 그리고 출력열인 태그열이 이 식으로 정의가 되니까 이 각각에 대한 값들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의미역 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LSTM 모델을 응용한 바이디렉셔널 LSTM CRF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RF 모델은 LSTM에 CRF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CR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이후에 등장하는 단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LSTM을 설계를 했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전에 등장하는 단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LSTM 모델은 단방향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역 태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의미역 태그 정보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 레이블의 인접성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레이블을 추측할 수 있는 컨디셔널 랜덤 필드 CRF를 이용을 해서 아웃풋 레이어를 확장시킨 구조를 우리는 바이디렉셔널 LSTM CRF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A에 대한 부분은 의미역 태그 YT-1에서 YT로 전이될 확률을 의미를 하고, 이 센텐스 X, Y는 의미역 태그 Y열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포워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고 최적의 태그열을 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이디렉셔널 LSTM CRF 모델은 아웃풋 레이어를 개선을 시켜서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 모델을 알아보고자 양방향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바이디렉셔널 LSTM CRF 모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바이디렉셔널 LSTM CRF 모델은 히든 레이어를 한층 더 쌓은 것이 이 스택트 바이디렉셔널 LSTM CRF 모델입니다. 이 그림은 이 모델에 대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 첫 번째 정방향 히든 레이어 H에 대한 정방향 히든 레이어 화살표와 역방향 히든 레이어 화살표가 합쳐져서 또다시 다음의 히든 레이어의 Z 정방향 화살표 그리고 역방향 화살표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그냥 바이디렉셔널 LSTM CRF 모델도 좋은 성능이 있기는 했지만, 이 한층 더 쌓은 스택 쌓은 모델이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줄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에포크만큼 반복 횟수가 지정이 되고, 두 번째 줄을 보면 이 모델에 대한 학습이 문장 단위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부터 이 아홉 번째 줄까지는 학습 모델에 대한 포워드 패스를 설명하고 있는 이 코드이고, 열 번째 줄에서는 이 CRF 레이어를 통해서 학습된 결과와 실제 정답과의 차이, 에러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줄과 16줄까지는 이 에러를 다시 백프로퍼게이션 전파해서 가중치 행렬들을 갱신하는 에러 백프로퍼게이션 단계이고, 학습은 첫 번째 줄에서 지정한 에포크에 다다르면 종료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LSTM과 이 LSTM을 응용한 바이디렉셔널 LSTM CRF 모델, 그리고 한층 더 쌓은 스택 바이디렉셔널 LSTM CRF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최근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트랜스포머 블록을 쌓은 양방향 인코더인 버트 모델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의미역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연구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버트는 베이스와 라지 모델로 구글에서 공개한 모델인데, 각각 12개, 24개의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포지션 와이즈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멀티헤드 어텐션은 서로 다른 가중치 행렬을 이용을 해서
헤드의 개수만큼 어텐션을 계산을 하고 이들을 다시 컨캐트네이션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식은 앞에 보시는 부분과 같습니다. 특히 이 모델을 제안한 논문에서는 사전학습된 버트 모델을 한국어 의미역 결정에 적용을 한 논문인데, 이 그림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사전학습된 버트에 대한 출력을 바이 LSTM RNN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미역에 대한 레이블을 결정하기 위해서 인접한 레이블의 정보를 활용하는 CRF를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아웃풋 레이어를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때 학습되는 데이터는 입력 문장 X와 자질 정보 F, 그리고 의미역에 대한 레이블 Y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되는 X는 토큰 임베딩, 그리고 세그먼트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이 더해진 임베딩 값이 더해진 E에 대한 값이고, 사전 학습된 버트 모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단어 표현 T가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T에 대한 정보는 자질 정보를 담고 있는 이 F와 컨캐트네이션 되어서 by LSTM RNN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앞에 보시는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버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버트는 포지션 임베딩을 이용을 해서 문장 내 단어에 대한 위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트랜스포머 인코더와는 조금 달리 이 SEP라는 토큰을 구분하는 두 개의 문장을 입력받아서 0과 1로 구분하는 세그먼트 임베딩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난 스터디에서 배웠듯이 BP를 적용한 토큰 임베딩을 사용하고 첫 번째 토큰을 CLS로 구성을 해서 분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임베딩에 대한 합을 2로 계산을 해서 버트 모델을 씌워서 이 단어 표현에 대한 T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 버트 모델이 한국어 의미역 분석에 조금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입력 문장으로부터 나오는 이 문맥 정보들을 기준으로 수어와 논항 사이의 의존 관계를 추출을 하고 입력 단어에 대한 표현 성능을 굉장히 높였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버트 모델은 마스크 랭귀지 모델과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통해서 기존의 단어 표상 방법론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 의미역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수어와 논항 사이의 의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버트의 이 MLM 방식과 NSP 방식이 문맥 내 특징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시켰고, 이전에 우리가 써왔던 특징 기반의 단어 표상 방법들보다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었던 비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심층 학습을 기반으로 단어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어 처리에서 2개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문장의 쓰임에 따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단어의 중의성 해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층학습 모델을 이용을 해서 사람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토대로 쌓인 지식 정보들을 활용하듯이 기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장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한 중의성 해소 연구는 이런 과정을 반영을 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이용한 단어 중의성 해소 모델입니다. 이 방식은 문장 내 단어의 의미가 레이블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기계학습 모델의 학습이 되고, 이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를 예측하는 지도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방법은 기계학습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의미에도 다양한 문맥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이 페이지에서는 맥락 벡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어의 중의성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맥락 벡터를 계산하는 이런 신경망 모델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 LSTM 그리고 GRU, RNN에 대한 중의성 해소 모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GRU 모델은 LSTM처럼 순환 LSTM과 같이 RNN에서 발생하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로 인해서 과거 열에 대한 정보의 의존 정보가 희미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모델입니다. LSTM과 어떠한 부분이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LSTM은 많은 매개 변수가 있어서 학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GRU는 적은 매개 변수를 가지면서도 이 LSTM과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GRU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그림 2.1에서는 바이 GRU 어텐션 기반의 한국어 단어 중의성 해소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단어 중의성 해소를 위해서는 순차 데이터들 사이에 현재 정보에 대한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를 포함해서 문맥 벡터로 표현해주는 이 바이 GRU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장에서 단어끼리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줄 수 있는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 바이 GRU 위에 쌓아서 중의성 단어가 문장에 어울리는 의미로 클래스가 분류되기 위해 문맥에 어떤 단어 정보와 어울리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의성 어휘인 밤이 나타난 문장을 입력을 했을 때 밤의 의미를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은 문맥 벡터를 앞에서 설명한 바이 GRU 어텐션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고, 예측 모델은 이 하이웨이 네트워크, 완전 연결 계층, 그리고 예측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위의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이용한 단어 중의성 해소 모델의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버트 KNN이라는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최근에는 엘모와 버트 같은 컨텍스추얼한 표현 방법이 단어 중의성 해소에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버트는 양방향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MLM 그리고 NSP와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서 문장에 나타난 문맥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단어 중의성 해소를 위한 문맥 벡터 표현에 아주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버트 KNN 모델은 버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맥 벡터를 활용하는 데에 의미가 레이블링된 학습 데이터를 버트 입력 자체로 넣고 해당 결과를 벡터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 내의 의미가 레이블링된 단어들이 원래 단어로 변환돼서 입력 단어로 사용하고 해당 단어의 벡터가 출력되면 또다시 의미 벡터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의미 벡터는 KNN을 이용을 해서 중의성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밤이 먹고 싶다 라는 문장을 버트에 대한 입력 문장으로 넣으면 중의성 단어인 밤에 대한 벡터가 표현이 되는데 이 단어의 벡터를 앞에서 표현된 의미 벡터에서 밤이 가진 의미 벡터들 중 가장 가까운 의미 벡터를 해당 중의성 단어의 의미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해서 이 단어의 중의성 해소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연구되어 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에서는 이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또 2.2에서 살펴볼 것은 이 지식 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식 기반의 방법이 뭐냐면 문장에 등장한 단어들을 사전에 정의된 어휘 지식을 활용해서 예측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2.2에서는 이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이용한 단어 중의성 해소 모델에 이 지식에 대한 모델을 합쳐서 상호 보완적인 해결을 한 연구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앞에 보시는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림 2.3과 같은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델은 컨텍스트, 글로스, 메모리, 스코어링 총 4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컨텍스트와 글로스 모듈은 모두 글로브에 대한 벡터를 단어에 대한 입력 벡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컨텍스트 모듈은 중의성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문장을 by LSTM을 통해서 순방향, 역방향으로부터 나온 벡터 값을 컨캣해서 입력 문장에 대한 표현을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스 모듈은 중의성 단어에 대한 뜻풀이 정보를 같은 방법으로 by LSTM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글로스 익스펜션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와 명사 품사를 가지고 있는 상위어, 하위어에 대한 모든 뜻풀이 정보들도 by LSTM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 상위어, 하위어에 대한 정보는 BFS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K의 깊이만큼 추출해서 관련된 뜻풀이 정보를 이 첫 번째 컨텍스트 모듈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모리 모듈에서는 이 컨텍스트 모듈에서 벡터 결과와 글로스 익스펜션 모듈에서의 벡터인 두 개의 입력 벡터의 결과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어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텐션 계산을 진행을 했고 이전 메모리 정보를 활용해서 현재 메모리 정보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스코어링 모듈에서는 컨텍스트 모듈에서의 벡터 결과와 메모리 모듈에서의 마지막 어텐션 결과값을 사용을 해서 중의성 단어의 의미를 선택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뜻풀이 정보를 이용한 심층학습 상호보완 모델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로슛 기반으로 단어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도 제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해당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로샷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의미가 레이블링 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안된 방법은 소모되는 많은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 2.4에 대한 모델을 설명을 하자면 어텐티브 컨텍스트 인코더에서는 by LSTM 어텐션을 이용한 문맥 벡터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데피니션 인코더에서는 각각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풀이 정보를 입력으로 의미 벡터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널리지 그래프 임베딩에서는 데피니션 인코더로부터 표현된 각각의 의미 벡터를 기반으로 해당 의미를 상위어로 가지고 있는 의미 정보들을 컨브2 모델을 통해서 그래프 임베딩을 합니다. 컨브2는 널리지 그래프를 임베딩하기 위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데피니션 인코더에서 널리지 그래프 임베딩 과정까지의 추론을 마치고 이 데피니션 인코더에서 표현된 의미 벡터 결과와 입력 문맥 벡터의 내적을 통해 입력 문장에 대한 중의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특히 해당 모델은 입력 문장에 대한 중의성 단어의 의미들을 지식의 그래프 임베딩 추론 과정을 통해 레이블링된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어의 중의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LSTM과 LSTM을 확장한 응용 모델 2가지, 그리고 심층학습 기반의 단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레이블 방법 2가지를 바탕으로 모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실습 시간에서는 이 엘모를 시각화함으로써 이 문맥적인 표현을 어떻게 중의성을 해소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